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늘 위를 날고 있는데요. 그들 중 일부는 사실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하지만 그건 당신이 제대로 된 항공사를 골랐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유럽연합은 지금 이 순간에도 128개의 항공사를 자국 영공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들의 비행기에 탑승하는 건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유럽연합의 공식 입장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항공사들이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왜 그들은 유럽 상공을 날 수 없는 건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통계를 먼저 보면 사실 놀랍습니다. 매일 비행기를 타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려면 약 2만 5천 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심장병이나 다른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죠. 하지만 이건 평균의 함정입니다. 전 세계 항공사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계산한 숫자거든요. 실제로는 항공사마다 안전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항공사는 탑승하는 순간부터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만든 에어 세이프티 리스트, 즉 항공 안전 리스트라는 게 바로 이런 위험한 항공사들을 골라낸 명단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은 안전 리스트지만 실제로는 금지 리스트입니다. 노 플라이 리스트라는 이름이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그렇게 부를 수 없었던 거죠.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항공사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어디든 날아갈 수도, 날아올 수도, 심지어 영공을 통과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지거든요. 이미 판매한 티켓이 있어도 전부 취소해야 하고 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단 한 편의 비행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유럽연합이 실제로 자기네 영토에 오지도 않는 항공사들까지 전부 블랙리스트에 올려놓는다는 사실인데요. 이건 유럽의 오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네 영토 밖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리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국가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라는 유엔 산하 조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지를 평가하거든요. 평가 기준은 8가지 핵심 요소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는 민간 항공 당국의 존재 여부부터 시작해서 자격을 갖춘 검사관들이 있는지, 조종사 면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부가 개별 항공사의 안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기준들을 배우려면 온라인 강좌를 들어야 하는데 일반인은 $800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최하는 항공안전회의에 참석하려면 $2,500가 필요합니다. 항공안전이 부르주아들만의 취미가 되어버린 셈이거든요. 이 기준들이 중요한 이유는 개별 항공사의 안전성보다 국가의 감독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에서 유아들이 조종관을 잡고 고물 비행기를 몰고 다녀도 정부가 이걸 발견하거나 막을 능력이 없다면 그 나라 전체 항공사가 금지당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모든 항공사를 일괄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유럽연합의 128개 금지 항공사 중에서 무려 101개가 이런 식으로 나라 전체가 금지당한 케이스거든요. 자국 정부가 무능해서 억울하게 금지당한 항공사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항공사 22개가 추가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다른 이유입니다. 지난 몇 년간 러시아가 저지른 수많은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리스 계약으로 빌린 비행기 500대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네 소유로 등록해버린 거거든요. 이 비행기들은 원래 버뮤다나 아일랜드에서 발급한 비행에도 안전하다는 공식 증명서를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소유권을 강제로 바꾸는 순간 이 증명서들이 전부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이 비행기들의 안전성을 보증할 믿을 만한 인증이 없으니 러시아 항공사 전체를 금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산을 해보면 101개 더하기 22개는 123개인데 전체가 128개라는 건 5개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5개 항공사가 진짜 문제아들입니다. 이들은 같은 나라의 다른 항공사들은 멀쩡하게 유럽에 날아다니는데 혼자만 특별히 금지당한 케이스거든요. 다른 항공사들이 다 괜찮다는 걸 증명한 나라에서 유독 이 항공사들만 문제가 심각했다는 뜻이죠. 이들의 안전 기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의 아세만 항공입니다.
유럽항공안전청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막연하게 안전 우려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하지만 유럽연합이 굳이 개별 항공사를 지목해서 금지했다는 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의 아비오르 항공인데요. 2017년에 금지당했습니다. 그 직전에 에콰도르에 긴급 착륙한 사건이 있었는데 승객들이 기내에서 연기 냄새를 맡고 불꽃까지 목격했다고 증언했거든요. 비행 중에 불이 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공중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요. 재미있는 건 베네수엘라 항공사가 애초에 유럽까지 운항하는 노선이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실제로 자기네 영토에 오든 말든 상관없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리스트에 올려버립니다. 일종의 선제적 조치인 셈이죠. 세 번째는 캄보디아의 블루윙 항공입니다. 이 항공사는 2007년에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가 2010년에 다시 올라간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왜 다시 금지당했냐면 25개월 동안 소형 비행기 3대가 악천후에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25개월에 3번이면 거의 8개월마다 한 번씩 추락한 셈인데 이건 명백히 비정상적인 빈도죠. 블루윙 항공의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전체 섹션이 5개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는 참고 문헌이고 나머지 4 중에서 2이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공사 역사의 절반이 추락사고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나마 재미있는 건 이 항공사가 조르그 앤 훌 공항이라는 멋진 이름의 공항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만큼은 정말 멋지거든요. 네 번째는 짐바브웨의 에어 짐바브웨입니다. 2022년에 금지당했는데 당시 여러 대의 비행기가 엔진 고장과 오작동으로 운항을 중단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3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항공사는 예전에 짐바브웨에서 런던 게트윅 공항까지 가는 노선을 운영했었고 지금도 그 노선을 되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빚을 갚고 새 비행기들을 들여오는 중인데 유럽연합을 설득해서 금지를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 상태와 안전성 모두 개선해야 하니 쉽지 않은 싸움이죠. 5번째이자 마지막은 이라크의 이라키 에어웨이즈입니다. 2015년부터 금지되어 있는데 역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지를 풀기 위해 31대의 새 비행기를 들여오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노후화된 기체가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라키 에어웨이즈의 악명은 낡은 비행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조종사가 비행 중에 모델을 조종석에 들여보낸 일로 징계를 받았거든요. 비행기를 조종해야 할 사람이 다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더 황당한 건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기장과 부조종사가 비행 중에 주먹 다짐을 벌였습니다. 네, 비행기를 날리면서 싸운 겁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고요? 부조종사의 저녁 식사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메뉴 때문에 하늘 위에서 난투극을 벌인 거죠. 승객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만약 당신이 운영하는 항공사가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완전히 망하지 않으려면 웻리스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금지당하지 않은 다른 항공사에게 비행기 운항을 맡기고 자기는 티켓만 파는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꼼수로는 평판을 회복할 수 없죠. 진짜로 리스트에서 빠지고 싶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당신을 금지시킨 원인이 뭐든 그걸 완전히 고쳐야 합니다. 노후 비행기가 문제였으면 새 기체를 들여와야 하고 정비 체계가 엉망이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조종사들이 조종석에서 싸우는 게 문제였으면 채용 기준과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하죠.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음 단계는 서류 작업입니다. 항공사와 소속 국가정부가 함께 유럽연합에 편지를 써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나 훌륭해졌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냥 좋아졌다고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꿨는지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하거든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미팅이 기다립니다. 유럽항공안전청 담당자들과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서 직접 설명해야 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현장 실사가 나옵니다. 유럽 측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항공사의 모든 걸 뒤집니다. 비행기 정비 상태부터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안전 매뉴얼, 운영 절차까지 전부 확인하죠. 여기서 한 가지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현장 검증을 무사히 통과하면 청문회가 열리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금지 해제를 재검토할지 결정합니다. 재검토한다는 것이지 해제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항공사는 아예 포기하고 그냥 금지당한 채로 다른 지역에서만 영업합니다. 유럽 시장이 중요하지 않거나 개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유럽 노선이 수익의 핵심이었던 항공사들은 필사적으로 리스트에서 빠지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유럽연합의 이 리스트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금지된 항공사들의 안전성이 향상되냐는 겁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통계를 보면 금지당했다가 해제된 항공사들은 대부분 실제로 안전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거든요. 유럽 시장에 접근하고 싶다는 경제적 동기가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거죠. 리스트에서 빠지려면 진짜로 안전해져야 하니까 항공사들이 돈을 쏟아붓고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또 다른 효과는 국가 전체의 항공 안전 시스템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모든 항공사가 금지당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력이거든요. 자국 항공산업이 통째로 마비되니까 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죠. 민간 항공 당국을 강화하고 검사관을 더 훈련시키고 안전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더 안전한 항공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럽연합이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비판하거든요. 특히 실제로 유럽에 오지도 않는 항공사까지 금지 리스트에 올리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있죠. 아프리카나 남미의 작은 항공사가 자기 지역에서만 비행하는데 유럽이 왜 참견하냐는 겁니다. 유럽연합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항공 안전 기준을 높이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거죠. 한 지역에서 안전하지 않은 항공사는 다른 지역에서도 위험할 수 있고 국제 항공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니 어디선가 사고가 나면 파급 효과가 크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승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만약 개발도상국을 여행하면서 국내선을 이용해야 한다면 탑승하기 전에 그 항공사가 유럽이나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유럽연합 웹사이트에 가면 리스트 전체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만약 당신이 타려는 항공사가 거기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한 항공사를 고르는 게 생명을 지키는 길이죠. 물론 블랙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락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 항공사들도 매일 수백 편의 비행을 운영하고 대부분은 무사히 도착하거든요. 하지만 위험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통계적으로 사고 확률이 일반 항공사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 높을 수 있죠. 당신이 운이 좋으면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 뉴스에 나오는 사고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공 안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고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서 발생합니다. 이걸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안전 시스템을 여러 겹이 치즈 조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각 조각에는 구멍이 있지만 여러 겹이 있어서 대부분의 위험은 어딘가에서 걸리죠. 하지만 모든 조각의 구멍이 일렬로 정렬되는 불운한 순간이 오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있는 항공사들은 치즈 조각이 너무 적거나 구멍이 너무 많은 경우죠. 위험이 통과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대 항공기는 엄청나게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하나 고장나도 날 수 있고 수많은 백업 시스템이 있죠. 문제는 비행기 자체가 아니라 그걸 유지 보수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비를 제대로 안 하면 멀쩡한 비행기도 위험해지고 조종사가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 비상 상황에서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공 안전의 핵심은 결국 시스템과 사람이거든요. 유럽연합의 블랙리스트도 결국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좋은가가 아니라 그 항공사가 비행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조종사를 제대로 훈련시키는가를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128개 항공사가 금지당했다는 건 그들이 운항하는 나라의 승객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유럽인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지만 정작 그 위험한 항공사를 매일 이용하는 현지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거든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항공사가 한두 개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다른 대안이 없으면 위험한 줄 알면서도 탈 수밖에 없죠. 이게 항공 안전의 불평등입니다. 선진국 승객들은 엄격한 안전 기준으로 보호받지만 개발도상국 승객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의 에어세이프티 리스트는 완벽하지 않지만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128개 항공사를 금지한다는 게 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 대부분은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금지는 처벌이 아니라 인센티브입니다. 안전해지면 다시 날 수 있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항공사들이 리스트에서 빠지기 위해 노력하고 성공합니다. 항공 안전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압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 그 항공사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분의 검색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